그 마켓 시어로 보면 약 한 전 세계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주포 분야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9이 뭔지 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K방산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K방산을 가장 먼저 알렸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대지 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K9은 사거리 한 40km 정도 날아가는 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포격을 해서 적 진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K9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조금 성능이 뛰어나서 그렇죠. 전 세계로 보면 한 6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게 한 1,700대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 시어로 보면 약 한 전 세계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주포 분야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수출한다. 예,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 인도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K9에 대해서 선호를 하느냐면은 저희가 한국군이 이미 20년 이상 사용을 했고요. 개선할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믿을 수 있는 제품 이런 그 느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뭐 독일 장비나 유사한 장비에 비해서 저희가 가격이 쌉니다.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짱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가 무기체계 분야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어느 만큼 운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보완이 됐느냐거든요. 근데 K9은 그걸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외에서 그 인정을 받은 거죠.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초반에는 많이 고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실제로 운용하다가 고장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같이 완전 극한 지역,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지역에서도 시험 평가를 다 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 저희가 유럽 제품이랑 붙어서 장비에 대해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더운 지역, 사우디나 그다음에 인도 같이 사막 지역에서도 저희가 러시아 장비랑 붙어서 또 사업을 추진했고요. 사실은 전 세계에 보면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나 국가는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북유럽이나 아까 말한 이런 지역들을 들어가서 선점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거죠. 믿을 수 있고 고장도 안 나고 가격을 보니까 또 가격도 그렇게 이 쓸만하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독일 장비 비하면 저희가 한 반 정도밖에 안 해요. 탄원차와 같이 나갑니까? 예, 일부 국가는 탄원차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국가들은 그러니까 뭐 탄원차 없이 K9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원차를 같이 세트로 해서 예. 조금 더 가격 높여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탄원차도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자동화된 송탄 체계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개발된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렇게 자동화된 K10 장비가 나왔고요. 지금 미군들이 그 팔라디라는 그 자주포를 만들었지만 걔네들은 저런 차가 없거든요. 미군들이 물론 덩치가 좋아서 뭐 탄을 나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무거운 걸 막 들고 나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저렇게 자동화 시켜놨기 때문에 군대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포병은 아닙니다. 육군. 군으로 간 중에서 포병 병과를 받은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장비죠. 예전에는 엄청 이제 뭐 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포병 가면은 그 그렇죠. 포탄 하나하나 안고 날렸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서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탄원차 정말 그렇죠. 고마운 거죠. 저 그러면은 사실은 좀 구독자들이 얘기를 많이 주시는 게 해외 수출은 혹시 조금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 말고 또 이렇게 더 진행되는 게 있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현재 한 6개국에 지금 한 600문 정도가 지금 팔렸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집트가 좀 유력하고요. 호주도 지금 저희가 그 뭐 계약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좀 우리가 잘 만든다 그래도 어떻게 그 독일의 반 가격밖에 안 될 수가 있나요? 근데 원래 이제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차나 장갑차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통적인 기술들은 강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실 벤츠랑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비교를 하면 걔네들이 물론 고도화된 기술은 좋지만 부품 단가나 그다음에 특히 운용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 때 양산 단가도 싸지만 운용 유지하는 것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음에는 좀 시스템 쪽으로 갈 건데 여기 레드백이 있네요. 프로파일럿에서 네. 갑자기 지상 무기를 최초로 소개했던 매생이와 매형이 나왔던 그 레드백이네요. 그렇죠.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레드백은 사실은 이번에 좀 한화에서 아덱스 연장에 갖고 오려고 조금 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은 호주에서 차기 장갑차 사업에 입찰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실무는 지금 호주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고요. 지금 독일의 라인 메탈에 좀 무기 체계랑 경합을 한다고 하니까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로템 왔는데요. 이게 너무 예쁜데요. 이거 뭐랄까 미래 차량의 전형 같은 느낌? 이게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차량의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대 로템에서 제작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인
디펜스 드론입니다. 아, 디펜스 드론. 그럼 이게 방어 목적의 드론 기기라고 보면 되겠네? 방어의 목적일 수도 있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제압의 어떤 그런 기능도 가질 수 있고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통 주행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그럼 현대하면은 수소 에너지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도 수소 기술이 들어간지 궁금합니다. 방위산업계 최초로 지상무기 체계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적용된 공통 주행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크기인가요? 저희가 목표하는 크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트럭 정도 크기의 사이즈로 주행 공통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약 5톤 정도의 페이로드를 목표로 하는 그런 주행 공통 플랫폼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 약 20톤까지 크기의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제작을 한 컨셉 베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셉 비클. 그러면 5톤이랑 20톤이 됐을 때 실제 실을 수 있는 무게 중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적재 중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5톤에서 페이로드는 저희가 지금 2톤으로 보고 있고요. 20톤 같은 경우에 페이로드가 약 한 5톤에서 8톤까지 보고 있습니다. 5톤에서 8톤까지. 그 좀 크기가 발생하네요. 필령 장갑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무인 차량이 되는 건데 수소 연료를 이용했을 때 장점 같은 게 있어요? 내연기관에 대한 차량과 비교를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발열입니다. 내연기관은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서 적외선 탐지기에 탐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80도씨가 적정한 효율이 가장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80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 적외선 탐지기에 탐지될 확률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진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조용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 대비 20%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어떤 디젤보다는 항속거리가 훨씬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는 수소전지가 되게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이게 군용으로 사용될 때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용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뭐 폭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조금 안전성이 보장이 될까요? 수소를 보관하고 있는 그 연료통에 피격을 당하더라도 수소는 공기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불이 붙더라도 탱크 안까지 타고 들어와서 폭발할 염려는 없습니다. 저 그러면 이건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최고 속도는 120km/h. 그럼 20톤이 됐을 때도 그거는? 20톤이 돼도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2세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되겠고요. 실제 지금 넥소에 양산이 되고 있는 100kW급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디펜스 드론에 적용돼 있는 게 저 바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세대면은 그럼 1세대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1세대에 비교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에 적용이 가능한 크기로 내구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지금 모형을 달아 놓으신 거라고 했는데 드론도 탑재가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원격 무장 체계라고 해서 RCWS와 뒤에 이제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드론 시스템이 되겠고요. 전시에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고유의 임무를 설정을 했습니다. 즉 뒤에 있는 드론으로 감시 정찰을 해서 적이 발견됐을 때 RCWS 이 원격 무장 장치로 적을 제압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HR 셰르파라고 하네요. 셰르파가 히말라야 산에서 등산객들을 도와주는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병사들을 지워 도와주는 차량으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름을 HR 셰르파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공통 플랫폼 위에 다양한 임무 장치를 쓸 수 있는데 임무 장치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탄약이나 그다음에 물자, 그리고 부상병 수송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무장 장치가 달렸을 경우에는 무장 장치를 이용한 감시, 경계, 전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다목적 무인 차량, 병사를 지원해주는 셰르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위에는 좀 무기 체계를 탑재하거나 군인들이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무장 장치도 하나의 옵션 장비로 보고 지금 공간에 탑재를 했었고요. 이 장비를 보시고 군에서 요구하시기를 무장은 기본 탑재용으로 요구가 된다라고 하셔서 무장 장치는 기본 탑재용으로 하고 나머지 장비들이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탑승 또는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납품은 몇 대나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현재 군의 2대 납품에서 보병들에 의한 직접 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게 예쁘고 아담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상용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을 개발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있잖아요. 디자인이 다이나믹하게 나온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기능 성능들도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배 형상,
또 약간 이미지화 되어가지고요. 날렵하게 물살을 가르고 나갈 수 있는 형상, 사람을 탑승했을 때도 배처럼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형상, 그런 이미지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바퀴는 양쪽에 6개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뭐 6개가 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차가 지나가다가 장애물을 넘어갔을 때 배가 걸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가운데 바퀴를 더 추가한 부분이 있고요. 전투시에는 바퀴가 하나가 파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경우에도 나머지 5개의 바퀴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4개의 바퀴에서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차가 오그라져야 되겠습니다. 작전 임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스페어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디펜스는 이번에 무인 지상 체계를 많이 갖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한테 무인 지상 체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비는 다목적 무인 차량입니다. 보병부대에 편성돼서 병력들의 어떤 군장이나 전투 물자 등을 수송해주고 또 환자를 후방으로 후송시켜주기도 하고요. 필요하면은 장착된 원격 무장을 통해서 사격 지원과 같은 전투 지원 임무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격 조종을 통해서 운용이 되는데요. 필요하다면은 야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경로점 주행이나 병사 추종 기능 등을 활용해서 야전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장비예요. 네. 뒤에 있는 장비는 궤도용 하이브리드 추진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 기반의 파워팩으로 궤도 차량을 추진시켰는데 EMT 기술이 적용된 추진 기관을 적용하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궤도 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전술적 이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무인화 체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인 체계는 일단은 병력이 탑승해서 조작하는 장비가 아니라 원격 조종이나 자율주행 등을 통해서 운용하는 무기 체계들을 의미하고요. 육해 공군에서 운용하고 계시는 지상 무인 차량이나 무인 항공기, 드론,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등이 이러한 무인 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둘 다 실물 사이즈인가요? 네, 여기 보시는 거는 실물 사이즈의 목업이고요. 다목적 무인 차량은 실물입니다. 구독자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같은 강대국은 지상 무인 차량에 대전차 미사일을 달기도 한다는데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최근에 이제 무인 체계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무장도 확대 적용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시리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사태 같은 거를 보면은 러시아에서 우란 9의 30mm 기관포나 코르넷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중무장을 장착해서 운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무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RCWS 복합 화기를 전력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중구경의 무장 또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과 같은 무장을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탄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7.62mm 기관총에 대한 방탄 성능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부가 장갑을 통해서 임무 수행 강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런 좀 무인화 장비 같은 경우는 해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격 조종 또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들은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계 개발 사업이나 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국정원의 암호 모듈 인증 체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KCMVP라는 그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검증이 되어야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무기 체계 해킹 보안은 국정원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렇군요. 기준을 넘어야 되는 거군요. 네, 군 제대하셨죠? 네, 어디서? 육군에 있었습니다. 그때 복무하셨을 때 육군에서는 못 봤던 게 후배들을 위해서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되시겠어요? 네, 당연하죠. 일단은 전장 상황이 굉장히 치열한데 병력도 감축되고 이런 열악한 국방 환경 속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무인 체계들이 전력화가 되면은 후배들의 생존성도 좀 더 보장할 수 있고 또 전투 효율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전력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